나는 올해로 41살, 강남 한복판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자다. 남들은 부러워했다. 혼자 힘으로 아파트를 사고 번듯한 가게를 차렸으니까. 하지만 그 번듯한 인생 뒤에는 피와 땀, 그리고 한순간도 쉬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 아침 8시 미용실 문을 열고 새벽 1시에 닫는 생활. 앉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머리카락을 쓸고 손목을 주물렀다. 하루 12시간 일주일 6일. 이렇게 벌어 겨우 내 이름으로 된 20평 남짓한 아파트를 마련했고 강남 변두리 골목 안에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남자 없이도 부모의 돈 한 푼 없이 온전히 나 혼자 이루어낸 성취였다. 그런데 내 인생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순간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그와의 만남은 친구의 소개였다. 소개팅 자리에서 그는 부드러웠고 성실해 보였고 매너도 좋았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속 중이라는 점도 믿음직스러웠다. 35을 넘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귀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남편은 허리를 다쳤다며 직장을 그만뒀다. 다친 것도 소문난 디스크가 아니라 단순 염좌. 병원에서도 한의원에서도 며칠 쉬면 된다고 했지만 남편은 아픈 걸 핑계 삼아 1년 넘게 집에서 퍼질러 있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다 썼고 그 다음은 내 월급이 들어간 통장에서 용돈을 타갔다. 나는 미용실에서 손목이 부러질 듯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다. 집안일? 설거지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사람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다.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러는 나가면서 막상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침대에 누웠다. 나는 매일 피로와 분노를 삼켰다. 아침에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밤에 비틀거리며 문을 닫을 때마다 이게 과연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1년, 나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매일같이 미용실을 지키면서 온몸이 남의 손길에 닿아 쑤시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다. 남편은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자고 했다. 처음엔 아들로서 도리라며 50만 원을, 그러다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결국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300만 원까지 올렸다. 나는 내심 불편했다. 생활비를 보내는 건 이해하지만 그 모든 부담을 나 혼자 지고 있다는 현실이 억울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는 너 믿고 시댁은 나 믿고 사는 거잖아. 남편은 당당했다. 자기는 아픈 몸으로 애써 버티고 있는데 내가 너무 이해심이 없다고 했다. 나는 참았다. 어떻게든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게 마감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없었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불안했다.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 전화를 수십 통 걸었다. 그러다 문득 통장 잔고가 떠올랐다. 미용실과 집 통장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수상한 지출 알림이 뜨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모바일 뱅킹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1억 2천만 원 인출. 이건 가게 리뉴얼 자금이었다. 내 전 재산이었다. 순간 귀가 울렸다. 눈앞이 하얘졌다.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넘어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돈 어디 갔어? 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편은 태연했다.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아, 그거. 엄마 차 바꿔드렸어. 벤츠 E클래스. 요즘은 그 정도는 몰아야 하잖아. 나는 무너지는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이 인간은 진심으로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시어머니에게 퍼줬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근데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어? 남편은 툴툴거리며 말했다. 부부 사이에 무슨 상의야? 내 돈이 어딨어? 우리 엄마가 애 키워준 공도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바뀌었다. 예전엔 남편을 믿고 참았다. 가족이니까 아프니까 사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했다. 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집 매각 준비. 이 집은 4명이었다. 남편이 알기 전에 빠르게 매도 절차를 밟아야 했다. 둘째, 남편의 모든 금융 내역 확보. 남편은 내 카드를 함께 쓰고 있었기에 각종 사용 내역을 모조리 추적했다. 그리고 찾아낸 충격적인 사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만 돈을 준 게 아니었다.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단순한 지인? 아니면 더한 관계? 나는 사람을 썼다. 조용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게. 며칠 후 도착한 사진. 남편은 낮 시간대 호텔 근처에서 그 여자를 만나 손을 잡고 있었다. 입맞춤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나는 강했다. 그리고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복수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나는 시부모님을 초대했다. 가족 식사 자리.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도 볼 겸. 남편은 모른다. 곧 자신에게 어떤 지옥이 열릴지. 나는 차분히 하지만 냉정하게 준비를 마쳤다. 이제 시작이었다. 식사 준비는 완벽했다. 내가 손수 만든 잡채, 갈비찜, 동태탕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라며 입꼬리를 올렸다. 남편은 상을 마주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을 놀렸다. 내 마음속에선 이미 끓는 분노가 부글거렸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참아야 한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나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오늘 이렇게 모인 건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우리 서방님이 고생 많지. 애 키우랴 집 보랴.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남편을 쓰다듬었다.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애 키운다고? 네가 뭘 했다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꺼운 A 사용지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거 보시겠어요? 시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남편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A 사용지에는 남편의 송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 호텔 출입 기록, 그리고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진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남편분께서 저 모르게 통장에서 1억을 인출해 어머님 차를 바꿔드렸고요. 그 외에도 정체불명의 여성에게 매달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야, 그건. 그리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성과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다른 봉투를 열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다 사실이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남편이 스스로 무너질 차례였다.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썩을 놈아. 네가 사람이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남편은 제대로 변명조차 못하고 그저 끌려다닐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충격에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설마 이게 진짜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여성분 임신했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남편은 그건 아니야. 아니야.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이미 모든 사실을 확인한 뒤였다. 산부인과 출입 내역까지 확인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병원 명세서도 드릴까? 남편은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질 내가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은 제 명의니 정리했고 미용실도 동업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이건 이혼 합의서입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엔 절망이 가득했다. 이제 당신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나를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들과 나는 이제 끝내기로 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진짜야, 다 실수였어. 한 번만 봐줘. 나는 무표정하게 남편을 바라봤다. 한때는 이 사람이 울면 내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미안해. 이미 마음이 끝났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세아가, 내가 이해해줘야지. 가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깨지면 안 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가정을 깬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에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들도 느낀 것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곧 변호사 통해 연락 갈 겁니다. 필요한 건 거기서 해결하시죠. 남편은 주저앉은 채 흐느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오히려 따뜻했다. 나는 살아남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아이들과 함께. 남편도 시부모도 과거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집을 나선 나는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집을 판 돈과 남은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셨다. 잘했다. 이제부터는 우리 딸 행복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다. 눈물 흘릴 시간에 나는 다시 일어서야 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무너지면 안 됐다. 엄마랑 이제 새로 시작하자. 나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득문득 남편과의 시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과거는 버리고 오직 미래만 바라보기로 했다. 며칠 후 남편 쪽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혼은 합의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위자료, 심지어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나는 차분하게 준비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 통장 횡령 내역, 생활비 사용 내역, 아이들을 홀로 키워온 기록. 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100% 승소할 겁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끝까지 지저분하게 굴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추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좋아. 그러면 끝까지 가자. 나는 다시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최대한 세게 밀어붙여 주세요. 저 인간들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 못하게.
첫 재판날 법정에 선 남편의 모습은 초라했다. 비쩍 마른 얼굴, 초점 없는 눈.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아들을 감싸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은 명확했다. 판사는 남편의 불법 행위와 아이들에 대한 방임 책임을 지적했다. 결국 양육권은 4개, 친권도 4개,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명령. 모든 게 내 뜻대로 판결되었다. 남편은 판결문을 듣고 주저앉았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리고 고개를 돌려 법정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이제 진짜 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였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몇 번이나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한 번만 얼굴 보자. 얘기 좀 하자.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이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아. 남편은 문자도 전화도 심지어 편지도 보내왔다. 하지만 나는 차단했다. 완벽하게.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련을 두면 안 됐다. 친정집에 머물면서 나는 다시 미용실을 준비했다. 규모는 작지만 내 이름을 걸고 시작하는 새 가게였다. 이번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도 어느새 적응해 주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아이들이 들고 온 상장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았다. 그래, 이 아이들이 있어. 내가 무너질 이유는 없어. 새로 오픈한 미용실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도 찾아왔고 새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다. 선생님 손 정말 좋아요. 앞으로 여기만 다닐게요. 고객의 말 한마디에 나는 매일 기운을 얻었다. 미용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자존심이었고 아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엄마의 자리였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괜찮았다. 아이들이 내 품에 안겨 엄마 최고야 하고 속삭여줄 때면 그 어떤 피로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었다.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제발 한 번만 얘기하자. 나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다. 옛날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달랐다. 돌아가. 여긴 넣을 곳 아니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나 진짜 후회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이들도 생각해줘야지.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아이들? 당신이 무슨 낯짝으로 아이들 얘기를 해? 남편은 한 발 다가왔다. 정말 잘해볼게. 제발 기회를 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한테 준 기회는 이미 다 써버렸어. 그리고 돌아서서 가게 문을 잠갔다. 남편은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끝은 끝이다. 이제 내 인생에 당신은 없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 미용실 앞에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제는 어떤 동정도 필요 없어. 나는 오로지 내 길만을 걸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 가게를 키우는 일, 그리고 나를 다시 사랑하는 일. 가끔은 외롭고 힘들기도 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혼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면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붙잡았다. 엄마, 내일은 놀이터 가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 나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혹시 시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그 사람에게서 받은 돈입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바람났던 여자였다. 그 인간이 저한테도 사기를 쳤어요. 돈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나한텐 관심 없어. 당신이 뭘 했든.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 줄은.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만 가세요. 나한텐 당신도 그 인간도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다. 나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남편의 소식은 친구를 통해 가끔 전해 들었다. 친구는 조심스레 말했다. 그 인간 요즘 완전히 망가졌대. 술에 절어 살고 알바도 제대로 못 구하고 친구들에게 빚만 지고 다닌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연민도 분노도 미련도. 그저 남의 인생일 뿐이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피곤에 찌든 얼굴. 그러나 눈빛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다.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작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가방을 맨 아이들의 모습이 눈부시게 사랑스러웠다. 엄마, 나 이제 학생이야.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처럼 여겼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자. 가게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늘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밤마다 매출 정산하며 한숨을 쉬는 일은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이었다. 그런 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씨 맞죠? 한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 부드러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씨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작은 사진관 있었던 거 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진관. 제 부모님이 하던 가게였어요. 그때 자주 오셨었잖아요. 아, 기억났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늘 사진관에 들러 친구들과 장난 사진을 찍었었다. 그 남자가 말했다. 지금은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저는 작은 광고 회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가게 홍보 좀 도와드릴까?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는 웃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도 고맙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거니까요. 명함에는 광고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명함을 가만히 바라봤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싶다고 해준 말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다. 며칠 후 그 남자는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가게 사진 몇 장만 찍어도 될까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 코너, 가게 한쪽에 마련해둔 작은 북카페 공간, 그리고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까지. 사진 속 내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 보였다. 이런 느낌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해요. 남자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괜히 울컥했다. 내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다니. 그 남자는 그렇게 가게를 소개하는 작은 홍보 영상을 만들어 주었다. SNS에 올리자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쏟아졌다. 여기 너무 예뻐요. 아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이런 곳 찾고 있었어요. 가게는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은 아직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 가게가 점점 활기를 되찾자 나도 조금씩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조금은 넉넉해졌고 아이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다. 엄마, 우리 가족 여행 가자. 아이들의 말에 나는 잠시 고민했다. 사실 가게를 비우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도 아이들도 행복을 누려야 해. 그렇게 우리는 가까운 바닷가로 작은 여행을 떠났다. 햇살이 부서지는 해변을 걸으며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버텼구나.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도 잔잔한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가게에도 좋은 변화가 찾아왔다. SNS에 올라온 내 가게 사진을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소상공인 성공 사례로 한번 취재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그저 작은 가게였는데. 하지만 담당 PD는 진심이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혼자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촬영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는 내 모습을 담아주었다. 방송이 나간 날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TV에서 봤어요. 아이들이랑 오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왔어요. 매출이 오르고 가게는 활기찼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방송 나간 거 보셨어요?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릴 때부터 늘 받기만 했던 부모님. 이제야 겨우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제는 진짜 괜찮아. 걱정 마세요. 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힘든 시간 잘 이겨낸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낼 거야.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아이들과 함께 꿋꿋하게 살아낼 거야. 나를 위한 인생, 아이들을 위한 인생. 진짜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가게가 안정되자 나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나도 언젠가는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다가왔다. 틈틈이 시간을 쪼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강좌를 듣고 SNS 마케팅도 공부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작은 방 한켠에 앉아 밤늦게까지 메모를 했다. 메뉴 구성, 브랜드 스토리, 가격 전략.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니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할 수 있어. 언제나 그래왔듯이.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이 드디어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이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은 문서에는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위자료를 포기하고 아이들 양육권도 모두 넘긴다. 나는 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긴 세월 나를 올가매던 굴레가 비로소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펜을 들어 서명했다.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세상이다. 이혼 정리가 끝난 뒤 나는 아이들과 작은 파티를 열었다. 엄마랑 우리 셋 출발하는 거야.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풍선을 불며 깔깔 웃었다. 피자와 치킨을 시켜놓고 거실 한복판에서 춤을 추었다. 엄마, 우리 행복한 가족이야. 아이들의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래,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부족한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다. 우리 셋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뒤 나는 혼자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내 거야. 이혼 후에도 가끔 남편은 연락을 해왔다. 아이들 보고 싶다. 잠깐이라도 얼굴 보면 안 되냐.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처음에는 망설임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 또 상처뿐일 테니까. 남편은 한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걸기도 했지만 나는 번호를 차단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과거였다. 나는 앞으로만 가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은 점점 자라며 내게 더 많은 꿈을 심어주었다. 엄마, 나 나중에 과학자 될 거야. 나는 피아노 잘 쳐서 연주에 나가고 싶어. 아이들의 꿈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나는 아이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가게 일을 더 열심히 했다. 주말이면 작은 체험 행사도 열고 아이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도 준비했다. 가게는 점점 아이들과 엄마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상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차분한 인상의 30대 후반 여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여기 가게 인수하고 싶어서요. 순간 멈칫했다. 죄송해요. 저 아직 가게 팔 생각은 없어요. 여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프랜차이즈 제안서. 그녀는 서울에서 꽤 큰 카페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사장님 가게 브랜드로 키우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투자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봤다. 브랜드. 몇 달 전 혼자 밤마다 끄적이던 메모들이 떠올랐다. 가슴이 뛰었다. 이제 정말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세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서류를 들고 오래도록 고민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이 가게를 남의 손에 넘겨도 괜찮을까?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더 큰 건 설렘이었다. 혼자 벌벌 떨던 나였는데 이젠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나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에게도 도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국 나는 결심했다. 네,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작은 미용실 한켠에서 가위를 쥐고 시작했던 내 인생. 이제는 내 이름을 건 브랜드라는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맺은 후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가게 리뉴얼, 메뉴 개발, 매장 표준화. 아무것도 쉽게 풀리는 건 없었지만 나는 하루하루를 온몸으로 부딪혀갔다. 엄마 힘내. 우리가 응원할게. 아이들의 응원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매일 새벽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장 오픈 전까지 마감 체크를 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거짓말처럼 가벼웠다. 아, 지금 나는 살아있구나. 내가 선택한 길,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였다. 누구의 시선도, 누구의 통제도 필요 없었다. 30편 완결.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열던 날. 새하얀 간판에 적힌 내 이름을 보고 나는 울컥했다. 이건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만든 기적이야. 오픈 행사에는 예전 가게 손님들도 찾아와 축하해줬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아이랑 같이 갈 곳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아이들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내 앞에 다가왔다.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나는 아이들을 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끝까지 버텨낸 사람에게 주는 축복 같은 눈물이었다.
엄마는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이제 내 삶은 다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하게 나는 나만의 세상을 살아간다.